만약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펜으로 꾹꾹 눌러 쓴 점토판, 잉카와 아스텍의 오래된 기호들, 그리고 중국의 고대 신화가 적힌 빛바랜 두루마리를 하나의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는다면 아주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으며 살아간 시대마저 달랐던 전 세계의 고대 인류가 마치 누군가에게 똑같은 대본이라도 받은 것처럼 단 하나의 멸망에 대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문명을 휩쓸고 지나간 거대한 물, 곧 대홍수에 관한 핏빛 기록입니다.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경전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분노한 신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렸고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거대한 배에 올라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특정 종교의 신성한 역사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중동 너머의 세상으로 돌려보면 이 이야기가 결코 어느 한 지역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저 멀리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 너머 고대 인도에는 마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느 날 작은 물고기로부터 세상을 집어삼킬 해일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 배를 만들어 온갖 생명체를 싣고 인류를 구원합니다. 아시아의 동쪽 끝 중국으로 가보면 곤과 우라는 영웅들이 맹렬한 홍수를 다스려 세상을 구했다는 치수 신화가 역사의 시작을 장식합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대항해 시대 이전까지 유라시아 대륙과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조차 똑같은 기억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야 문명의 기록이나 북미 인디언들의 구전 설화 속에서도 세상을 덮치는 거대한 물결을 피해 높은 산봉우리로 도망치거나 짬목을 만들어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배가 육지에 닿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를 날려보내는 세밀한 묘사까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서로 마주친 적 없는 문명들이 망망대해와 험준한 산맥으로 고립되어 교류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게 일치하는 멸망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세상을 덮치는 분노의 물결, 선택된 소수의 생존자, 그리고 그들이 몸을 실었던 구명정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거나 보편적인 상상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기억의 파편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화를 고대인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한낱 동화나 미신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비와 세상을 삼키는 파도는 그저 과장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지층을 깊숙이 파고들다 보면 신화란 그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자와 정교한 기록 매체가 없었던 아득한 옛날, 인류가 자신들이 겪은 가장 끔찍한 재난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생존의 본능으로 선택한 유일한 언어가 바로 신화였던 것입니다. 신화는 고대인들이 남긴 거대한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될 집단적 트라우마를 각인시킨 인류 공동의 부고장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얼마나 압도적인 파괴를 목격했기에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 공포를 뼛속 깊이 새긴 채 유전처럼 후대에 물려주었던 것일까요? 이 전 지구적인 대홍수 이야기는 결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의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후가 맹렬하게 요동치고 지형이 송두리째 뒤바뀌던 가혹한 생존의 시대에 인간이 마주해야만 했던 참혹한 자연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신에게 그 이유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흙먼지 날리는 중동의 발굴 현장, 그 깊은 폐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깨진 점토판 하나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굳건했던 서구 세계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1872년의 어느 쌀쌀한 가을날, 런던 대형 박물관의 한 연구실에서는 한 젊은 학자가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난 점토판 하나를 번역하다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지 스미스라는 이름의 이 쬐기문자 해독가는 영국의 탐험가들이 고대 아시리아의 제국 수도였던 니네베의 모래 언덕 아래에서 파내어 영국으로 가져온 수많은 점토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도서관의 잔해 속에서 그는 인류 역사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문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힘겹게 해독해낸 점토판의 내용에는 신의 분노로 인해 세상을 휩쓰는 거대한 홍수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평범한 남자가 신의 지시를 받아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고, 그 안에 자신의 가족과 세상의 모든 동물의 씨앗을 실어 대재앙으로부터 살아남았다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방주가 거대한 산꼭대기에 멈춘 후 물이 완전히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와 제비 그리고 까마귀를 차례로 날려보냈다는 아주 세밀한 묘사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세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을 덮친 검은 물결, 인류를 구원한 거대한 방주, 그리고 희망을 찾아 날려보낸 새들의 순서까지, 그것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사회를 진정한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것은 단순히 이야기의 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탕공기, 이 점토판에 새겨진 길가메시 서사시의 우트나피슈 팀 이야기가 노아의 기록보다 무려 수천 년이나 앞서 쓰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발견은 당시의 학계와 종교계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의 세계관까지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절대적인 신앙의 영역이자 유일무이한 진리로 여겨졌던 대홍수의 기록이 사실은 수천 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미 널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조차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뼛속 깊이 공유하고 있던 끔찍한 재난의 기억을 그들만의 언어로 다시 써내려간 것임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점토판 조각이 세상에 던진 철학적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대홍수는 어느 특정 종교나 단일 문명만이 독점할 수 있는 신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자조차 없던 시절부터 고대 인류가 세대에서 세대로, 문명에서 문명으로 베껴 쓰고 전달하며 필사적으로 보존해온 가장 강력한 집단 기억이었습니다. 종교적 틀과 신화적인 은유를 걷어내고 나면 그 안에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자연의 맹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작고 나약한 인간의 절망과 생존의 공포가 고스란히 화석처럼 굳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후세에 경고하기 위해 신화라는 가장 견고한 포장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승몬이 도대체 아득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수많은 고대 문명이 이토록 생생하게 물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빛바랜 문서와 부서진 점토판, 그리고 낡은 양피지 위에서
그 답을 찾으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명이 이토록 동일하고 파괴적인 파멸의 기억을 빌려 쓰고 있다면 그 원형이 되는 진짜 재난이 과거 지구상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땅 위를 걸어 다니며 책장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고 차가운 심연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모든 문명이 하나의 끔찍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시절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대답은 땅 위가 아니라 수심 120m의 바닷속 깊은 곳에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지구의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대륙과 바다의 경계선, 그 너무나도 익숙한 해안선의 모양새가 인류의 아주 긴 역사 내내 단 한 번의 변함도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착각에서 우리는 먼저 깨어나야만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가 그 절정에 달했던 몹시도 춥고 혹독했던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아마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외계의 낯선 행성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시 지구의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고 바다에서 증발한 엄청난 양의 수분은 비가 아니라 눈이 되어 내렸습니다. 그 눈은 녹지 않고 겹겹이 쌓여 북반구의 거대한 대륙 위에 상상을 초월하는 두꺼운 얼음 방패로 변해갔습니다. 북미 대륙의 절반 이상과 북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북부 지역이 무려 최대 3km 두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빙하에 의해 무겁게 짓눌려 있던 시기였습니다. 3km 높이의 얼음벽이라니 그것은 대기권의 구름마저 뚫고 솟아오른 거대한 자연의 장벽이자 전 지구적인 수분의 감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엄청난 물이 육지 위에 단단한 얼음의 형태로 갇혀버리자 자연스럽게 전 세계 대양의 해수면은 극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정밀한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당시의 해수면은 지금 우리가 해변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수위보다 무려 120m나 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건물 40층 높이의 바닷물이 전 세계 해안가에서 일제히 빠져나간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여름철 해변의 백사장이 조금 더 넓어지는 수준의 미미한 변화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짙푸른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얕은 바다, 즉 대륙붕이라고 불리는 지형들이 당시에는 육지의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 뛰어놀고 인류의 조상들이 사냥을 하며 걸어 다니던 광활하고 기름진 평원이었습니다. 유럽 대륙과 영국 섬은 거친 바도로 단절된 곳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으로 하나로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과 북미 대륙 역시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육교로 이어져 수많은 생명체의 이동,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섬들은 바다에 떠있는 파편들이 아니라 순달랜드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몹시도 춥고 척박했던 빙하기의 칼바람을 피해 고대 인류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들은 사방이 얼어붙은 내륙의 깊은 산속이나 얼음바람이 몰아치는 차가운 고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본능적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사냥할 동물과 채집할 식량이 풍부하며 대륙의 거대한 강들이 굽이쳐 모여들어 마침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비옥한 저지대와 해안가, 계곡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에 대한 거대한 인식의 전환, 즉 커다란 깨달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의 원시 인류가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익숙한 땅 위에서 문명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것이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질학이 밝혀낸 진실은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우리 조상들이 가장 번성했던 곳, 그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기름졌던 에덴 동산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지금은 짠 바닷물 아래 깊은 해저에 영원히 수장되어 버린 수심 120m 아래의 대륙붕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 인류가 거대한 빌딩 숲을 이루고 화려한 문명을 이룩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육지는 과거 우리 조상들의 기준에서 보자면 사실 춥고 험준해서 사람이 살기 힘든 산악지대나 척박한 고지대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세계의 높은 산봉우리 위로 피신한 생존자들의 후손인 셈입니다. 수만 년이라는 아득하고 긴 시간 동안 인류는 그 평화롭고 비옥한 저지대의 계곡과 광활한 평원에서 강물을 마시고 사냥을 하며 서서히 무리를 지어 최초의 원시적인 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 저 멀리 북쪽 땅에 3km 두께의 거대한 얼음 폭탄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빙하기의 묵직한 평온은 지구의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불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북반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거대한 얼음산들이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멸망의 시대. 그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바다가 서서히 차오르던 그 무렵, 우리의 조상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의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 찰랑이는 북해의 거친 파도 아래에는 과거 수만 명의 인류가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광활한 평원 도거랜드가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의 좌과 유럽 대륙 사이 찰랑이는 그곳은 빙하기 인류에게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사냥터이자 완벽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대한 맘모스와 사슴떼가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를 뛰어다녔고 맑은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작사를 던지며 배불리 먹고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따뜻해지고 북쪽의 거대한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기 시작하면서 평화롭던 도거랜드의 해안선은 소리 없이 육지 안쪽으로 갉아먹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냥하던 계곡에 물이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마을 주변의 평원이 질척거리는 칫지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조금 더 내륙으로 쫓기듯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수천 년에 걸친 끈질긴 바다에 침묵하는 공격 끝에 그 광활했던 대륙은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오늘날 영국의 섬이라는 고립된 지형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비단 유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아시아로 돌려보면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이런도 에스리트, 이런도 퉁고, 이런도 퉁고, 이런도 퉁고, 이런도 퉁고, 이런도 퉁고, 인도네시아의 자바, 수마트라, 보르네오 섬은 원래 바다에 흩어진 파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한 초대륙 순달랜드였습니다. 울창한 열대 우림과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던 이 거대한 땅 역시 차오르는 바닷물에 무기력하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고대 인류가 번성했던 그 비옥한 평원은 수심이 얕은 바다인 자바해와 남중국해가 되어 영원히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중동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페르시아만은 찌는 듯한 더위와 짠 바닷물로 가득 찬 바다이지만 만년 전 그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
비옥한 삼각주를 이루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곡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실제 모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바로 그 생명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양에서 밀려든 바닷물은 이 눈부신 계곡을 무자비하게 덮쳤고 그곳에 피어났던 초기 문명의 불씨들을 차가운 해저 진흙 속으로 영원히 파묻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해수면의 상승은 그저 지구 표면의 흙과 돌을 무의미하게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식수를 구하기 쉽고 사냥과 채집이 유리한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따라서 바닷물이 육지를 집어삼켰다는 것은 곧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진보한 공동체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소멸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인류의 가장 찬란했던 첫 번째 전성기였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린 고향과 그들이 쌓아 올린 지혜가 속수무책으로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고대인들의 상실감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끔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커다란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만약 바닷물이 1년에 불과 몇 센티미터씩 아주 천천히 상승했다면 인간은 그저 짐을 싸서 안전한 내륙으로 한 걸음씩 물러나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 세계의 고대 기억 속에서 물은 이토록 모든 것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피에 굶주린 맹렬한 분노로 묘사되어 있는 것일까요? 만약 해수면의 상승이 오로지 1년에 몇 밀리미터씩 서서히 일어나는 지루한 과정에 불과했다면 전 세계의 신화는 거대한 배를 만들라거나 산꼭대기로 도망치라는 절박한 기록 대신 그저 짐을 싸서 언덕 위로 이사했던 사람들의 평범한 이주 역사만을 남겼을 것입니다. 물이 서서히 차오른다면 인간은 그저 걸어서 도망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공통적으로 각인된 그날의 물은 결코 온순하거나 느릿느릿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뒤덮는 끔찍한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시야를 가리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압도적이고도 맹렬한 폭력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오랜 시간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빙하기 끝자락의 기후 데이터를 추적하던 중 융빙수 펄스라는 매우 섬뜩하고 파괴적인 지질학적 이벤트를 찾아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물이 그저 얌전하게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륙의 북쪽을 무겁게 덮고 있던 수킬로미터 두께의 빙하가 기온 상승으로 녹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차가운 민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곧장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은 거대한 얼음벽이나 빙하가 밀어낸 퇴적물 언덕에 가로막혀 내륙 한가운데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거대한 얼음, 호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호수들의 크기는 오늘날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일반적인 호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북미 대륙에 형성되었던 한 거대한 고대 호수의 경우 그 면적이 현재의 흑해보다도 컸으며 그 안에 담긴 물의 양은 전 세계 모든 호수의 물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태양의 열기가 빙하를 계속해서 녹이면서 이 취약한 얼음댐 안에 갇힌 물의 양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연이 정해놓은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엄청난 수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얼음벽이 대포 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대륙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물의 폭탄이었습니다. 수백만 평방킬로미터의 넓이에 갇혀있던 차가운 물이 수천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것과 맞먹는 끔찍한 파괴력을 품고 거침없이 낮은 지대를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흙탕물의 장벽이 맹렬한 기세로
계곡과 평원을 휩쓸며 바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무자비한 물줄기 앞에서는 거대한 바위도 수백 년 된 나무도 그리고 강가에 모여 짐승의 뼈와 가죽으로 움집을 짓고 살아가던 인간의 연약한 마을도 한낱 먼지처럼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이 내륙의 거대한 쓰나미가 마침내 바다에 도달할 때마다 전 세계의 해수면은 그야말로 발작하듯 급격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불과 몇 주 혹은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갇혀있던 물이 바다로 쏟아지면서 해수면을 단숨에 끌어올린 시기가 여러 차례 존재했습니다. 고대인들이 겪었던 진짜 홍수의 정체는 하늘에서 내린 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빙하라는 거대한 댐이 붕괴하면서 내륙에서부터 바다를 향해 덮쳐온 파멸의 해일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지평선을 가득 메우며 달려오는 그 거대한 물의 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짐승들의 비명 소리와 함께 가족과 이웃이 탁한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던 그들은 이 압도적인 자연의 폭력을 신의 분노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빙하댐의 연쇄적인 붕괴는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며 인류의 유전자에 지울 수 없는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괴적인 과정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도 극적인 비극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길목에서 벌어졌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했던 한 거대한 민물 호수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 같은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린 그 참혹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흑해라고 부르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한 거대한 바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부터 어둡고 깊은 바다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사실 빙하기가 끝날 무렵까지만 해도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와는 좁은 육지로 단절되어 있던 아주 평화롭고 거대한 담수호, 즉 맑고 차가운 민물이 고여있는 호수였습니다. 호수 주변으로는 빙하기의 가혹한 추위를 피해 몰려든 수많은 고대인들이 비옥한 진흙 위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아마도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에덴 동산의 운명은 지중해의 수위가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대서양에서 밀려든 바닷물이 지중해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흑해를 가로막고 있던 자연의 댐, 즉 지금의 보스포루스 해협이라는 좁은 육지 장벽에 엄청난 수압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600년경 수많은 학자들의 치열한 논쟁과 지질학적 탐사를 통해 강력한 가설로 제기된 이른바 흑해 대홍수 사건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게 됩니다. 수천 년을 버티고 서 있던 흙과 바위의 거대한 장벽이 어느 순간 무자비한 바다의 수압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강물의 범람이나 일시적인 홍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수백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중해, 바닷물이 끔찍한 굉음을 내며 좁게 뚫린 해협을 지나 흑해 호수 안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부서진 육지 틈새로 쏟아져 들어오는 물기둥에 포효하는 굉음이 아마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선명하게 들릴 만큼 압도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무자비한 바다의 짠물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흑해의 수위는 하루에 무려 15cm씩 맹렬하게 치솟았습니다. 평평한 분지 지형이었던 호수 주변에서는 수위가 단 15cm 상승한다는 것은 곧 하루 만에 물이 내륙으로 수백 미터 이상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재앙이었습니다.
호숫가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살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소금물 파도에 쫓겨 허겁지겁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과정에서 미처 발을 떼지 못한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평생을 일군 비옥한 농토와 보금자리는 모두 시퍼런 물 아래로 비참하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맑은 물을 마시며 번성했던 그 풍요로운 생태계는 끔찍한 짠물에 절여져 문자 그대로 영원한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흑해가 그 짙고 푸른 수면 아래에 품고 있는 가장 어둡고 서늘한 역사의 비밀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맹렬한 파도를 등지고 어떤 무리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낯선 유럽의 깊은 숲으로 피신했고, 또 다른 무리는 남쪽으로 발길을 돌려 비옥한 초승달지대, 즉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향해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한때 생명을 주던 고향의 호수가 세상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듯한 굉음을 내며 무자비한 바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탁한 흙탕물 속에서 고향의 땅과 전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속수무책으로 잃어버린 생존자들은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끔찍하고도 깊은 심리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을 정처 없이 떠돌게 된 이 고대의 난민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깊게 파인 이 참혹한 상처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모든 것을 삼켜버린 맹렬한 파도 앞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이나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이 무작위로 들이닥치는 거대한 폭력입니다. 착하게 살았던 이웃이 탕류에 휩쓸려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 하루아침에 썩은 진흙더미로 변해버린 이 끔찍한 부조리를 그들은 어떻게든 이해하고 납득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까닭도 없이 그저 맹목적인 자연의 변덕에 의해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연약한 인간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가혹하고 공포스러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자도 과학도 없었던 시절, 우리의 고대 조상들은 지질학이나 기후변화 혹은 빙하의 붕괴 같은 개념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대자연은 기계적인 물리 법칙으로 움직이는 무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자비를 베풀지만 때로는 맹렬하게 분노하고 심판을 내리는 거대하고도 무시무시한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압도적인 파멸의 원인을 외부의 객관적인 현상에서 찾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자신들의 내부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기막힌 심리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켰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지은 끔찍한 죄악과 타락 때문에 거룩한 신이 크게 노하여 이 더러운 세상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렸다고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이고도 천재적인 세계관의 전환이었습니다. 재난이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차가운 우주의 맹목적인 폭력이 아니라 신이 내린 도덕적인 심판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끔찍하고 무의미했던 혼돈의 지옥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질서를 되찾게 됩니다. 만약 세상이 탐욕스럽게 타락해서 물의 형벌을 받은 것이라면 역설적으로 앞으로 남은 생존자들이 신의 뜻에 따라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두 번 다시는 이런 무자비한 홍수를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과 삶의 통제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대의 생존자들은 춥고 어두운 밤마다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들에게 얼음과 수압에 관한 무미건조한 사실이 아니라 죄와 벌의
관한 엄숙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탕류 속에서 살아남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거나 운 좋게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들이 아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 속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의 뜻을 따랐던 의롭고 순결한 자들로 둔갑했습니다. 무자비하게 밀려든 짠물은 불순한 세상을 정화하는 신성하고 거룩한 의식이 되었고, 거친 파도를 견뎌낸 낡은 배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숭고한 구원의 상징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의 수많은 신화 속에 약속이나 한 듯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간의 타락과 신의 분노라는 거대한 주제는 맹목적이고 차가운 자연의 폭력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인간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발버둥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가해자의 위치로 끌어내리면서까지 이 잔인하고 부조리한 세상의 법칙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상실의 기억이 주는 고통을 종교와 도덕이라는 아주 견고한 껍질 속에 단단히 밀봉하여 후세에 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재난의 원인과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사건을 가장 기억하기 쉽고 가장 강력하게 마음을 울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완벽하게 포장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시공간을 초월해 아주 멀리까지 띄워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장에서 제기했던 그 기이한 모순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과 성경, 그리고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까지 서로 교류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똑같은 대홍수의 기억을 공유하게 되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듯 빙하기의 끝자락에서 발생한 융빙수 펄스와 거대한 해수면 상승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도거랜드, 순달랜드, 페르시아만 그리고 흑해에 이르기까지 지구 전역의 저지대에서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전 지구적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야기가 그토록 소름 돋게 일치하는 이유를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동물을 태우고 새를 날려보내 육지를 확인했다는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디테일한 공통점들은 그저 각자 겪은 재난이 우연히 비슷했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인류가 지녔던 놀라운 생존과 이동의 발자취, 그리고 구전이라는 가장 강력한 정보 전달 시스템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양이 물에 잠기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쫓겨난 고대의 기후 난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필사적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문명의 이기와 재산은 모두 휩쓸려갔고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생명, 그리고 머릿속에 각인된 끔찍한 그날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이 난민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지나 아시아의 깊은 내륙으로, 또 누군가는 얼어붙은 베링 해협의 육교를 건너 아무도 살지 않던 아메리카 대륙의 깊은 곳으로 끝없는 유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낯선 땅에 정착해 새로운 부족을 만나고 교역로를 따라 다른 문명과 접촉할 때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된 정보는 바로 세상을 집어삼킨 물의 분노와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종이와 먹물이 없었던 시대, 그들의 목소리와 기억력은 인류 최초의 글로벌 언론이자 살아있는 매체였습니다. 끔찍한 트라우마는 세대를 거듭하며 각 지역의 토착 신앙과 결합하여 조금씩 형태를 바꾸었지만 거대한 물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핵심적인 뼈대만큼은 결코 훼손되지 않은 채 유전자처럼 후손들의 뇌리에 깊숙이 뿌리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의 전파가 아닙니다. 인류가 또다시 마주할지도 모를 파멸적인 대재앙으로부터 후손들을 살려내기 위해 고대의 생존자들이 목숨을 걸고 남긴 필사적인 경고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경고문이 시간의 풍파에 깎여나가지 않도록 신화라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캡슐 안에 단단히 봉인하여 시간의 강물 위로 띄워보낸 것입니다. 대홍수 신화는 수만 년의 시간을 건너뛴 인류 최초의 전 지구적 특종 기사였고,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통해 전 인류의 무의식 속에 새겨진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기막힌 생존의 기록들을 그저 종교적인 비유나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과장된 동화쯤으로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화는 비합리적인 미신으로 취급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얄궂게도 가장 현대적인 도구를 통해 가장 오래된 신화의 진실을 다시 무대 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옛 이야기들을 비웃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20세기의 첨단 음파 탐지 기술이 어둡고 깊은 바닷속을 꿰뚫어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은 고대의 점토판이나 양피지에 적힌 홍수 이야기들을 비과학적인 환상이라며 오만하게 조롱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숭배하는 현대의 학자들에게 세상을 삼켜버린 거대한 물줄기나 모든 생물을 싣고 떠오른 방주 이야기는 그저 원시적인 고대인들이 자연에 대한 무지함 속에서 지어낸 허무맹랑한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과학은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가장 현대적인 도구를 통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장 오래된 신화의 진실을 다시 역사의 한복판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20세기 후반 잠수함의 눈이 되고 해저 자원 탐사를 위해 개발된 첨단 소나, 즉 음파 탐지 기술이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의 지형을 샅샅이 훑기 시작하면서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곳은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서 사납게 출렁이는 북해였습니다. 거친 파도 아래 수십 미터의 바다, 밑바닥을 첨단 장비로 촬영한 화면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정교한 지형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러는 티론 그레보, 모슨 그레보, 이러는 티론 그레보, 이러는 티론 그레보, 이러는 티론 그레보, 이러는 티론 그레보. 그것은 바다 밑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적이고 무작위한 굴곡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육지였을 때 형성되었던 굽이쳐 흐르는 거대한 강줄기의 흔적과 거대한 호수들의 윤곽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해저 진흙 속에서는 민물에서만 서식하는 조개 껍데기와 털 매머드, 그리고 사슴의 뼈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고대 인류가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정교하게 깎아 만든 돌도끼와 창촉 같은 무기들이 그물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한때 수많은 빙하기 인류가 뛰어놀았던 에덴 동산 도거랜드가 더 이상 상상 속의 대륙이 아니라 완벽한 실체로서 그 처참한 뼈대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증거들은 아시아에서도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인도의 서해안 캄바트만이라고 불리는 수심 40m의 깊은 바닷속에서 해양 고고학자들은 그야말로 숨이 미칠 듯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중 카메라의 렌즈 너머로 차가운 해저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거대한 고대 도시의 흔적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직각을 이루며 배열된 도로의 흔적, 거대한 직사각형의 건축물 토대, 그리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빙하기 끝자락의 것으로 밝혀진 인간의 유골과 유물들이 수면 위로 건져 올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삼켜버렸다는 인도의 낡은 고대 전설이
한낱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끔찍하게도 생생한 실화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해저 동굴을 탐험하던 다이버들에 의해 믿기 힘든 유골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시절, 마른 땅이었던 깊은 동굴 속에 피신해 살아가다 갑자기 들이닥쳐 차오른 바닷물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갇혀버린 고대 원주민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이 어두운 수중 동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신화를 낭만적인 동화쯤으로 치부하며 비웃었던 현대인들은 이 압도적이고도 침묵하는 해저의 증거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이 무지에서 과장된 신화를 지어냈다고 착각했지만 정작 오만하고 무지했던 것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고대 문명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던 그 끔찍한 대홍수 신화는 결코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류가 동원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처절한 감정을 담아 기록해낸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지질학적 재난 보고서였던 것입니다. 조상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목을 놓아 진실을 외치고 있었고, 단지 현대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은유를 해독할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만 년의 시간을 건너뛴 조상들의 다급한 핏빛 경고장을 마침내 완벽하게 해독해냈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트라우마는 신화가 되었고, 이제 다시 과학을 통해 완벽한 역사적 사실로 부활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우리는 지적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 완벽하게 맞춰진 퍼즐 조각 앞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의 충족이나 지적인 통쾌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마침내 해독해낸 그 오래된 고대의 지질학적 보고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섬뜩하게도 그 투명한 거울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아슬아슬한 미래가 고스란히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대 신화의 안개 속을 헤치고 과학의 빛을 통해 마주한 대홍수의 진실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 그 이상의 무거운 의미를 던집니다. 수만 년 전 빙하기의 끝자락에서 대륙의 해안가를 무자비하게 집어삼키고 인류의 찬란했던 첫 번째 에덴 동산을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시켰던 그 맹렬한 물의 분노는 결코 과거의 그 어느 특정한 시점에 단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의 긴 생명 주기 속에서 얼음이 얼어붙고 다시 녹아내리며 바다가 육지를 지우고 다시 육지가 바다를 밀어내는 이 과정은 아주 길고 잔인한 자연의 순환, 고리이자 반복되는 하나의 호흡에 불과합니다. 이제 지질학적 과거에서 시선을 거두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세계 지도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 인류가 가장 찬란하게 꽃피운 문명의 중심지들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뉴욕, 아시아 경제의 거대한 심장인 중국의 상하이, 수천만 명의 인구가 밀집한 일본의 도쿄, 그리고 영국의 런던까지 오늘날 인류의 부와 권력, 그리고 수십억 명의 생명이 집중된 거대 메갈로폴리스들은 놀랍게도 모두 바다와 맞닿은 위태로운 해안가 저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도거랜드와 순달랜드, 그리고 비옥한 페르시아만의 계곡에 모여 살았던 고대인들의 선택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자리에 우리는 또다시 가장 크고 화려한 문명의 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의 양극단에서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파괴했던 그 끔찍한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수킬로미터 두께의 거대한 얼음 방패들이 인간이 뿜어낸 뜨거운 온실가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아쇠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더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바다의 수위는 매년 밀리미터 단위로 눈에 보이지 않게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댐이 한계점에 다다르는 순간 서서히 차오르던 물은 어느 순간 파멸적인 융빙수 펄스라는 끔찍한 폭력으로 돌변하여 맹렬하게 대륙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해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처럼 자연의 분노를 신의 심판이라며 무지하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얼음의 두께를 측정하고 기후를 예측하는 첨단 과학의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물결이 도시의 콘크리트 장벽을 넘어서는 순간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무력감과 공포는 수만 년 전 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산 꼭대기로 도망치던 우리 조상들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홍수의 신화는 인류의 지나간 어두운 과거를 기록한 화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빙하기의 생존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미래의 우리를 향해 던진 섬뜩한 예언서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는 서늘한 지구의 법칙입니다. 바다는 결코 육지를 영원히 양보하지 않습니다. 물의 순환이라는 이 잔인한 최비우스의 띠 위에서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번 물의 심판을 마주해야 할 다음 주기의 출발선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물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을 때 과연 우리의 후손들은 살아남아 이 시대를 어떤 신화로 기억하게 될까요? 그리고 해안선의 거대 도시들이 도거랜드처럼 바닷속으로 속수무책으로 가라앉을 때 인류를 구원할 다음 세대의 방주는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될 것입니까?